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변화시키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셋 자산운용 WM 마케팅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성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 아시아 시장에 주목해보자라는 주제로 저희 미래셋 한국 헬스케어 펀드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세계가 주목하는 K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미래셋 한국 헬스케어 펀드 운영역이신 김재현 팀장님 모시고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한국 헬스케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현 리서치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왜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투자 적기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전망하는지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펀드 성과를 보면서 향후 이제 리뷰나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드린 대로 이제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지수나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은 신경제 위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헬스케어나 IT, 클라우드,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 핀테크 이런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수나 주가도 그쪽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올드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산업, 유틸리티나 정유화학, 중공업들은 더 발전하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과잉 투자를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축소하고 있는, 그래서 주가나 지수도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제 신경제 위주로, 뉴 이코노미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이냐를 봤을 때, 과거에는 글로벌 증시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S&P가 오르면 미국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그래서 한국도 오르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면, 지금은 미국이 오른다고 한국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섹터를 코릴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의 미국 섹터가 좋다고 하면 중국의 2차전지 섹터가 좋고 한국의 2차전지 섹터만 좋은,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에 대해서 좀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팀이 최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보면 미국도 주목받는 테마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헬스케어 테마는 주목받는 테마이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각국의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정한 테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 투자할지, 중국에 투자할지, 한국의 테마에 투자할지는 각각의 자산 배분이나 세금 관련한 문제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헬스케어 펀드가 처음 출시됐을 때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비중은 국내에서 2%,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1%, 12%까지 꾸준히 상승하였고요. 이런 매크로 환경 하에서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는 헬스케어 펀드는 이와 유사한, 그리고 훌륭한 수익률을 좀 기록하였고요. 향후에서도 이 섹터 비중이 올라가면서 또 수익률도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특이한 이벤트 같은 것을 계기로 한번 레벨업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에 처음 출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헬스케어가 그냥 대형 제약사, 그냥 제네릭 팔고 약간 인상하거나 인하하고 이런 국내 비즈니스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을 출시하면서 수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어서 한번 레벨업이 되었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약품이 파이프라인 가치라고 하는 기술 수출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되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져오게 되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미약품이 좀 다 반환이,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들이 다 반환이 되면서 실망감도 많이 안겨주었지만, 그때 한번 레벨업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삼상을 미국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이게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되면서 한번 많이 올랐다가 18, 19년에 다 실패하게 되면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어쨌든 이제 임상 상장 파이프라인이 성공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헬스케어 섹터가 한 번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뭐 헬스케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테마주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가의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 각국의 이제 국민들의 건강 보안을 책임지려고 하면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생산하기 위한 생산 사이트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기술도 마련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리레이팅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런 리레이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2021년에는 우리나라 K바이오 신약이 처음으로 출시가 된다. 2017년, 18년에는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 실패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성공한 신약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제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돼서 향후에도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레벨업 될 수 있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이미 보면 12%까지 올라왔는데 향후에 더 올라올 수 있냐라는 점에 대한 궁금점이 많으신데, 그거는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국가로 갈수록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산업이 발전하면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는 유럽과 미국 같이 선진국 모델을 따라서 헬스케어 비중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4차 산업이나 뭐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 헬스케어 섹터는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뭐 지금이 15%, 16%인 유럽과 미국도 향후 뭐 5년 뒤에는 뭐 20%가 넘게 되는 뭐 이런 모습을 계속 한국은 그래서 유럽, 미국을 또 따라가는 이런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올라갈 수 있는 큰 탑다운으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헬스케어가 되겠어? 라는 이제 사실 뭐 보수적인 시각도 많긴 한데, 요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헬스케어 기업에서 글로벌리 좀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기업을 손에 꼽을 수도 없고 사실 예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뚜껑 열고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뭐 글로벌리 바이오시밀러에서도 잘하고 CMO에서도 뭐 거의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되었고요. 코스피에서 탑10 종목이 되었죠.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미국과 유럽에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고, 코스피에 상장이 돼서 10조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젠이랑 뭐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큰 로슈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진단 업체들이 되게 유연하고 빠르게 이런 코로나 사태를 되게 잘 대비를 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젠도 우리나라 이제 K바이오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향후 5년, 10년을 봤을 때 또 지금과 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나라 헬스케어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 지지도 풍부한데요.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러고, 뭐 K바이오, 뭐 K뉴딜 펀드라고 해서 뭐 ETF도 출시하고 뭐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정부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산업의 지원 계획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 지금이 좀 투자의 적기인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좀 부담스럽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많은 질문이 있으실 텐데, 그런 질문은 이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가 많이 부각을 받았지만, 사실 1년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019년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가 엄청나게 안 좋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주요 기업들이 뭐 고점 대비 20%, 30%, 40% 많이 빠지는 이제 이런 악재가 많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악재를 바탕으로 이제 기저 효과가 낮아진 바탕으로 2020년이 좀 좋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누구보다 좀 안 좋았었다. 근데 그 안 좋은 것을 딛고 2020년에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시밀러,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이익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R&D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기술 수출했던 것이 다 돌아오고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기술 수출을 하고 뭐 로열티도 받고 임상도 진전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도 옛날에는 뭐 R&D를 많이 한다고 비용만 엄청 많이 썼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쓴 게
수익을 거둬서 로열티를 받고 있고, 그리고 R&D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의 이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에 이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요. 요거는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시밀러의 실적인데요. 뭐 헬스케어 시총 내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요건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좀 감소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보시면 2019년에 1조 원 매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조 원, 셀트리온이 아니라 직접 판매를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매출이 60% 느는 모습을 올해 보이고 있고요. 올해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매출을 늘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실적이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CMO 비즈니스인데요. CMO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대표 업체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뭐 백신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을 받은 SK 케미칼, 그리고 뭐 ST팜이나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런 이제 CMO 비즈니스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CMO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 의약품 대행 생산을 맡기는 건데, 사실 이런 바이오 의약품 대행 생산은 우리나라나 아시아 업체에 맡기기보다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스위스 같은 좀 하이 퀄리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업에 좀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셧다운이 되게 되면서 이 바이오의약품을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항암제도 계속 필요하고 뭐 당뇨 치료제도 계속 필요한데, 왜냐하면 아프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이 둘 다 셧다운 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렇게 두 군데만 사이트를 배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나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같은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 다변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팬데믹이 왔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CM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예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수많은 바이오텍들이 엄청나게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상을 했을 때 이 임상 치료를 만들어주는 애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CMO인데, 그런 CMO 수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서 뭐 론자,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먼저 다 차고 그 넘치는 수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국내 뭐 ST팜 바이너스 같은 기업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O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헬스케어 시총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쪽에서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사실 임상 3상 기업들이 실패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이 파란색 차트 보시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임상 1상이나 전임상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고 기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주가가 좀 많이 좋은 걸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이 좀 성과를 내주면서 주가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신약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리 나가서 신약을 좀 의미있게 파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뭐 롤론티스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고요.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이제 드디어 우린 글로벌리 팔린다. 이게 팔리게 되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파이프라인 가치로 3천억이나 5천억이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중에 돈을 못 버는데 라고 반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를 받지만 이런 업체들도 약을 만들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반증을 해줄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학회 모임도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하는 학회들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가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이만큼 좋았다, 글로벌 피어 대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뭐 임상 결과가 더 좋았다, 안전성이 더 좋았다, 이렇게 좀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사실 그런 뭐 미국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개편이 돼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제약사나 글로벌 투자자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텍들도 글로벌 바이오텍 못지않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향후 기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카티나 뭐 이런 업체들, 글로벌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관심은 되게 높고요. 이런 관심을 이제 한국 바이오텍에도 돌리게 되는 계기가 학회인데, 그 학회가 안 열렸다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계기로 기술 수출도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로 나눈 거긴 한데, 올해 말 내년 초에도 꾸준히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이 좀 조단이라는 아웃을 이미 하긴 했는데, 향후에도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상위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뭐 종근당, 뭐 유한양의 뭐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R&D 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썼던 게 과거에 2, 3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옛날에 투자했던 것이 이제 수확하는 계기가 그런 사이클에 돌입을 해서 이익도 좋아진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헬스케어가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헬스케어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보시면 나스닥 바이오텍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헬스케어가 좋았던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다 있었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와중에도 뭐 우리나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2019년 헬스케어 지수 수익률을 보시면 뭐 중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30% 육박하는 수익률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인삼 3상 기업들이 다 실패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수가 15%나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좋았던 거는 2019년에 안 좋았던 거를 딛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 2년 수익률을 같이 보시면은 사실 한국 헬스케어 섹터의 아웃퍼폼, 올해의 아웃퍼폼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2년 수익률로 보면은 오히려 평균 내외 좀 언더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뭐 북각 받았는데, 뭐 향후에도 뭐 이런 거품이 금방 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헬스케어 기업, 헬스케어의 기술, 그리고 뭐 백신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왈가왈부 많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어느 정도 잡아서 GDP 성장률 플러스가 나오고 공장도 열심히 돌리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러시아도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는 뭐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 계속 향후에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헬스케어 지원에 관심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헬스케어의 이제 프리미엄은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보면 세부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세부 섹터 내에서 뭐 바이오시밀러가 너무 좀 많이 올랐다, 과열될 때고 생각하면 바이오시밀러 좀 줄이고 CM으로 간다고 하던가, 상대적으로 모델은 보톡스 필러 업체들로 좀 자산 매분을 한다던가, 이런 세부 내역 구성 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도 아웃퍼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바이오시밀러가 좀 과열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뭐 중소형 제약사나 최근같이 좀 코스닥이 좀 조정받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뭐 안전한 의료기기나 진단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넓히는, 이런 이제 세부 섹터의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펀드의 이제 알파, 그러니까 뭐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를 좀 투자하실 때, 사실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지만, 실패하게 되면 사실 뭐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스닥 IT나 S&P IT를 보시면 이제 그 소수의 상위 10개 업체들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뭐 되게 낮았던 비중이 향후에는 엄청 높아지는데, 헬스케어도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한두 종목이 결국 고릴라가 돼서 다 시장을 잡아먹는데, 이 고릴라를 10년 전, 20년 전부터 골라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종목만 집중해서 압축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헬스케어 펀드나 뭐 ETF를 통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더 싣고, 좀 안 되는 기업들은 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지치기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한두 종목에 그냥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바스켓을 투자하고 저희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헬스케어의 그 섹터의 성장률을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넘기셔서요.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하면 사실 헬스케어 섹터의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사실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고 또 조정받을 때는 엄청나게 조정받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변동성을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거치식으로 한 기간에 한 번에 확 들어오기보다는 적립식으로 일정 부분 나눠서 들어오는 것이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치식으로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 기간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을 100% 되는 수익률을 펀드를 통해서 1년 만에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고점에 올라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겨우 원금 회복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보다는 좀 적립식으로 투자해 놓다가 헬스케어 섹터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적립식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1년 반, 1년 뒤에 고점에 오게 되면 그 전에 투자했던 것을 잘 팔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이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이기 때문에 거치식으로 한 번에 들어오기보다는 좀 적립식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헬스케어 펀드의 높은 변동성, 하지만 꾸준히 고점은 돌파하는 그런 헬스케어의 펀드의 높은 변동성을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헬스케어 뭐 최근에 코로나 많이 올랐는데 향후엔 좀 어떨 것 같냐라는 또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보시면은 헬스케어 섹터가 크게 조정받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매크로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혹은 이제 헬스케어 내에서 되게 기대감이 있었다 기대감이 크게 꺼지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향후에 금리를 뭐 더 내리는 거에 대한 왈가왈부가 많지만 향후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 거기서 헬스케어 섹터가 좀 피해를 보는 국면은 우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보시면 이때 한미약품이 라이선스 아웃을 많이 하면서 기대받았다가 라이선스 아웃이 다 반환되면서 크게 많이 죽었고, 이때는 뭐 인상 상승 기업들이 다 성공할 것처럼 했다가 다 실패하면서 좀 많이 죽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뭐 단기간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코로나에 대한 뭐 CMO나 백신이나 이런 기대감이 확 없어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코로나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헬스케어 섹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각국의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기대감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뭐 금리나 뭐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고점을 우상향해 나갈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10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주주 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10억에서 3억으로 좀 낮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좀 그런 거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코스닥은 연말에 좀 안 좋은 계절성이 있는데 사실 10월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시장 거의 빠지지 않고 플랫한 모습 보였는데 10월이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같은 홍역을 걷고 있고 10월이 가장 좀 부진했다가 11월, 10월 되면 조금 반등하고, 1월 같은 경우는 연초 효과나 JP모건 컨퍼런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변동성 높으실 때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또 향후 뭐 6개월 뒤나 1년 뒤에 크게 수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코스피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뭐 10%에서 뭐 많을 때는 40%, 물론 잠깐 단기적으로 부진할 때도 있지만 이런 헬스케어 스타일 있는 펀드들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인덱스로 하는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뭐 굳이 헬스케어가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스타일 있는 섹터 펀드로 투자하시는 게, 테마 있는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그 펀드에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헬스케어 펀드의 설명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김지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웹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